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엑스파일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저희 강진구 기자, 박태훈 기자한테 조금 미안하네요. 저는 시원한 스튜디오에 있어서. 저는 토요일 날, 이게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8시에 현장에 나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서 방송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일본 원전 문제를 짚어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균열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네, 고정이십니다. 이제. 네, 나머지는 다 저기 미뤘고요. 네. 여기만 나오는 걸로. 이정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엊그제 또 조사를 받으셨죠, 검찰 조사를. 또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조사. 지난번에는 그냥 탐색전 정도로 해서 우리 저기 특히 황희숙 변호사님 그 분위기 파악이 끝났고 네.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조사를 받았고 아주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약 1시간이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좀 그 정도면은 조사죠.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탐색전이었으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그냥 주민등록증 복사하는 정도. 네, 네. 이번에는 그거 없이 바로 이제 시작했고, 워낙 그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재료를 조금 여러 개, 뭐 동영상 포함해 이것저것 팍팍 던져들었는데 그걸 전부 다 소화하셔가지고 완전한 그 의견서를 그 저기 미리 제출하는 바람에 그게 거의 또 수용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는 이제 거의 묵비권을 하다가 저는 내가 나라는 거 외에는 별로 말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그 옆에서는 인신공격 기타 등 이런 데 대해서는 그냥 함구를 했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 2, 3, 4항 전부 그 준비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황희석 변호사가 그런 거 준비 정말 잘하죠.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덕에 다음번 후쿠시마 사건이 또 생기면은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저 대신에 우리 황희숙 변호사님이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근데 뭐, 1시간 정도면 그냥 인사하고 온 거네요. 1시간 정도 걸렸죠. 저희는 가면 보통 한 7-8시간. 그렇게 하루 종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의견서를 내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수긍했었고. 그 서초도 사이버 팀에서 진행한. 아니요. 경제 7팀. 경제팀에서. 그러니까, 네. 그게 아마 그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단체로 볼 때는 그 경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저희 팀장님하고서 그 경찰관 분들도 안쓰럽네요. 이 내용을 본인들도 이해하고 뭔가 조사를 꾸미거나 해야 되는데 무척 힘든 일이랄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저희 방송 보실걸요? 아마? 공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더 탐사 보시고 또 제가 출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사전 작업이 아주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되게 차곡차곡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제 또 특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고맙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그럼 또 정말인 줄 알아요. 또 그렇습니까? 네네. 더 잘해야죠. 우선 지금 이번 주 있었던 원자력기 소식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일본에서 49년 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2011년에 막 멈췄다가 12년 만에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수명 연장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일본 원전이 전체적으로 58기 이렇게 가동되다가 한꺼번에 다 정지됐잖아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스멀스멀 재가동 들어갔는데 한 27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요 다카마 원전 1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11기가 가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보니까 74년에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요. 고리 1호기보다 저랑 동갑인데 저게 아직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리 1호기보다 더 오래된 거죠. 그러네요. 그 대신에 엄청 오래된 건데. 한 호기당 네. 까맣게 놀랄 겁니다. 2조 이상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혹이라는 게 저 한 동그라미 저기 돔 저거 하나당 2조씩. 네. 어마어마하게 2조 이상. 2조 이상. 네. 거의 뭐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이 쓰기를 그래서 안전 기준을 새로 강화를 해서 그 안전 기준에 따라 이제 물론 후쿠시마 원전 후속 조치라고 봐야죠. 그래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정해서 테러까지 대비해서 모든 그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네. 절반은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또는 지진 때 위락 뭐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제 안 되고 나머지 27개를 딱 선정을 해서 가동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만 10개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가동 들어가면서 9개가 됐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과 신사 협정에 의해서 네. 주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가동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아마 협상 중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저 원전은 지금 생긴 거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가압병수로 가압병수로 이 전형적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치면은 서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래변 맞나요? 예. 위치가 한번 보여주시죠. 위치가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 동그랗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고병 그렇지 않아야 여기 되겠지만은 이제 후쿠시마 같은 사고 만약에 난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평양 해류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데 기댈 수 없는 그 사실 여기에 또 밀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2달 전인가 KBS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원전들이 하나씩 둘씩 가동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게 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뭐 일본이 다시 가장 피해를 입은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긴 한데 저 원전도 그 도쿄전력에서 도쿄전력이 아니죠? 이건 다른 데인가요? 예. 도쿄전력은 이쪽 후쿠시마현하고 그쪽이구나. 동경 그쪽 동경현인가? 동경현이라 그러죠. 동경도 그쪽 일대 전체를 하고 8개 아마 6개인가? 8개인가 전력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전력회사들이 전력회사가 꽤 많아요. 저기는 좀 믿을 만한 원전 회사였으면 좋겠네요. 이게 간사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간사이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일본만 이번 후쿠시마 때 문제된 게 항상 그 어떤 그 지침서 매뉴얼 어떤 그 참고자료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상황에서 그 즉흥적인 사실은 그 실제 상황에서 즉흥적인 그 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실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 일어난다면은 정말 이건 이제 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해협에서 뭐 그렇죠. 부산까지 바로 옆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가 생기면 정말 바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다시 반나절이죠. 잠깐 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는 지금 폐기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했나 봐요. 저기는 이제 해양 투기를 불허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380만 리터니까 약 3,800톤 네. 정도 되는 그 오염수를 버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주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런 것이 농도 기준 같이 일본처럼 농도 기준을 적용해서 배출해도 된다. 뭐 알프스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뭐 농도 기준에 부합된다. 그래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도 사실 저거는 사람, 환경,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 그 말이 맞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허를 한 거죠.
지금 저 회사가 주장하는 거, 핵폐 기술을 버리고 싶어 하는 저 회사가 주장하는 거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똑같고, 그렇죠. 지금 매사추세츠 주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IAEA가 네. 저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을 하면서 네. 사실 저런 문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침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걸 금지를 했지만 다른 지역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 서해안 바로 보고 있는 중국 이런데 이런 데서 또 여러 군데에서 그냥 막 전 지구적으로 해양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지구의 핵 오염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요 폐기 원전, 그러니까 폐원전, 수명을 다해서 폐로를 한 원전에서 어차피 물이 계속 지하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거기서는 이제 그 냉각제. 네. 냉각제를, 네. 냉각한 것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여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프스 수입해야겠네요? 알프스 수입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IAEA에서 도장 꼭 찍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알프스를 능가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 이건 원칙 문제죠.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979년에 있었던 스리마일섬 다시 되돌아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약 1000톤 됐단 말이죠. 그 못 버렸어요. 똑같은 이유로 한 3년 동안 공청회 하다가 결국 바로 강가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필그림 원전일 텐데 이것도 버리지 못하는데 이거는 비단 이 원전뿐만 아니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 해양 투기 이전에 이런 강물에 버리는 것도 사실은 금기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원전이 이제 사고가 아니라면은 그냥 대놓고 버릴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죠. 그렇죠. 지금 일본의 알프스를 믿고 핵폐수를 방류하는 건, 그리고 그거는 사고 원전의 핵폐수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그렇죠. 다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온 맞아요. 그 독극물을 버리는 거를 알프스라는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자기들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 하나로, 시설 하나로 걸러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 이론이 성립해버리면, 이 논리가 성립돼버리면 전 세계의 원전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는 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고 원전도 아니니까 버려도 돼라는 논리가 성립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약한 물이니까, 약한 폐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제일 두려운 문제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훨씬 약한, 진짜 소수의 핵종들을 가지고 있죠. 훨씬 작은. 네. 이건 참 어쩌려고 저러는지. 근데 미국도 웃기네요. 주정부는 이걸 막는데, 미국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을 동의를 해서 연합정부는 또 이거를 후쿠시마를 오케이 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네요. 지금 후쿠시마는 자기들한테 별 영향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것도 있지만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미국 간의 어떤 정말 끈끈한 경제, 안보 동맹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항마 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묵인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각종 사회 단체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건 우리보다 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제 경찰 조사에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하다고 저 반대쪽, 그러니까 찬성 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류를 찬성하는 쪽에서 우리 학계의 의견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때 단도직입 좀 말했죠. 알프스라고 하는 이 장치 자체가 네.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현재 기술로는 제거는 아니다. 최선이 아마 저감 정도인데 그게 60% 저감이냐, 70%냐, 아니면 30% 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는 30%까지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50% 이상은 잔류할 수 있다고 나는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고 반대편 찬성 측에서는 아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전부
제거한다는데 네. 데이터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색한, 굉장히 궁색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나라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투기의 정당성 문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얻을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관계나 외교 역학적 관계로 얻을 이득이 있는 거죠. 이 일본이 핵폐수를 투기하는 거를 묵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국가인 거죠. 이제 폐로 단계에서 냉각수를 오염된 냉각수를 이제 바다에 버리겠다 또는 강에 버리겠다 이런 건데 저거를 지금 주정부에서는 네. 핵 폐기물 처분하라는 거예요. 바다로 버리지 말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따로 처분을 해가지고 안전한 데다 저장해라 그런 의미로 육상 저장이 되든 뭐 지하 저장이 되든 확실하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라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별명 베토벤. 베토벤이 아니고 옛날에 슈토벤이었습니다. 또는 베베르트라고 하든지 두 사람을 섞어가지고. 근데 아주 옛날 대학교 때는 이보다 더 길거든요. 까맣고 그냥 그야말로 펑크 스타일 같이 해가지고 베베르트, 슈토벤. 저는요 아톰이래요 아톰. 그 다음 뉴스 한번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캐나다 원전이 65년 동안 쓸 수 있게 수명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게 누가 이런 자료를 줬는지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캐나다에서는 65년 동안 더 쓸 수 있게 원전 수명을 연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캐나다 원전을 65년 수명 연장했다는데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는 수명 연장이란 개념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기별로 그러니까 핵연료 재장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저기는 온파워 리필링이라 그래가지고 운전 중에 핵연료를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기간이 짧아요. 대신에 네. 그 정지 기간 동안에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을 해서 운전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인허가를 다시 받는 개념이에요. 핵 연료를 한번 뺄 때마다, 교체할 때마다 잠깐 세우는 동안에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380 채널에서 네. 계속 핵연료를 교체하잖아요. 네. 매일 하루에 한 번 네. 이상을 교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핵연료는 새 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1년 반쯤 지나면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한 잠깐 정지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인허가를 다시 받는 거예요. 다음 주기 운전에 대해서. 그럼 한 1년 반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 또는 2주기, 뭐, 이렇게 짧은 주기 동안, 그를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뭐 저렇게 65년 연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 기사는 뭘 근거로 저렇게 썼을까요? 글쎄요, 저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네. 달링턴 원전 수명 30년 늘었다. 네.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30년을 목표로 네. 승인은 됐고, 그 대신에 운전 허가는 매 주기별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쓴 것 같아요. 그 위에 내용 잠깐 보여주세요. 다시. 100억 달러 들어갔으니까 한 10조 정도 들어갔으니까 역시 4억입니다. 4억이. 4억에 대해서 10조를 들여서 개성공사를 해서 설비 개선 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2조 5천억 평균 들어갔고,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압력관을 전부 다 교체한 거예요. 핵연료 압력관. 네. 그게 이제 관이 저기는 달링턴은 좀 다른데 캔두 6하고 조금 달라요. 저기가 요새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정희 대표님이 캐나다에서 원전 설비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 원전을 들고 우리나라에 갖다 넣으신 분이 이정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저 원전 4개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 게 97억 달러.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니까 거의 10조 정도. 10조. 10조를 썼는데 요 밑에 보면은 밑에 한번 지금 우리나라 뭐라고 써 있냐면 월성 1호기 공식 사망 날짜는
원안위가 연구 정지 결정을 내린 2019년 12월 24일이다.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30년 다 썼어요. 그래서 83년 4월에 준공이 되고 한 차례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18년부터 가동이 멈추면서 사실상 내사 상태에 빠져야 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얘기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거는 수명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더 받아놨는데도 무리하게 2018년부터 정지시켜가지고 2019년에 폐로가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기엔 참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12년에 수명이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전에 압력관을 다 교체를 했어요. 그게 5,400억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3년을 남겨놓고 압력관을 교체를 하면 2년 정도 걸린다 했을 때 1년밖에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5,400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던 이유는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수명 연장을 위한 최신 기술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새 발전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2012년 수명 연장이 끝났을 때 수명이 도달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하게 봐라 새 발전소다 수명 연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새 발전소 만들기 운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근데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하니까 수명 연장을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째 2015년 1월 딱 되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은철 위원장님 당시 원자력 안전위원장이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평가를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심사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기술원 보고 공개를 해라.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라. 그때 이제 R7이나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이 안 된 걸 알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고 서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파장이 좀 컸죠. 그래서 2년 뒤에 이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김영희 변호사 이런 분들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겼어요. 승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승소가 됐는데 그 전에 뭐가 일어났냐면 2016년 경주 지진이 일어났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산에 계시던 문 대통령께서 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2018년쯤 됐나? 그때, 아직까지 월성 1호기 폐로 안 됐냐? 왜냐면 대선 공약으로 폐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폐로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 그때 대선 때, 여야 다 대선 공약으로 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하니까 이제 폐로를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폐로가 안 되니까 왜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 그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건데 그걸 문제를 제기한 측도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선 때는 폐로 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과정이 좀 너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일단 압력관을 다 바꿨다.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수명이 도달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 떼가지고 아궁이가 빨리 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 한 50개, 60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사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한 번에 다 해버리자. 한 번에 380개를 다 교체를 해버리고 3년 뒤에는 수명 연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중요한 게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공사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로 수명 연장을 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하고 최신 기술 적용해가지고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일단 타이어 갈았으니 한 1만 정도 더 타자, 10,000km 더 타자 이런 느낌 같은데. 타이어가 아니고 엔진을 다시 갈아 끼운 거죠. 원자로를 끼운 거라서 이제 사실 그것만 보면 다시 젊어졌다. 그때 그 논리가 생각이 나요. 그게 맞는데 이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뭐죠? 운전을 하는데 도로 상에서 고속도로에 이제 교통 규칙이 더 엄격해진 거예요. 에어백 그럼 그렇죠. 그런 걸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엔진만 갈아 낄때 새 차다 해서 가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했었던 건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게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고리 원전 2호기도 마찬가지고 이 수명 연장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남편들이 아내 몰래 고가의 취미용품을 산다거나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일단 질러요. 일단 모르게 사. 카드로 긁어버려요. 그래놓고 그 허락보다는 나중에 이걸 들키고 난 다음에 용서받는 게 쉽다. 이미 샀는데 어떡할 거냐. 딱 그런 느낌. 미리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욕먹고 빌어서 허락 맞자. 이건데 지금 이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뭐든지 질러버려. 이 돈 아까운데 이 매몰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이거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모두 다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흡수한 점이 있는데 특히 월성 1호기는 그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게 또 시점이 영케 그 계속 사실 거기서 이제 계속 운전이라고 하는 수명 연장이라보다는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미리 저질러 버린 거죠. 불러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빼내야 되니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떡하느냐 이런 논리였죠. 이게 포인트 루프가 있고 월성 1호기가 있는데 월성 1호기가 먼저 정지가 된 거예요. 같은 원전이죠. 똑같은 원전이에요. 근데 포인트 루프는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포인트 루프가 먼저 도달을 해요. 수명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썼나? 더 빨리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압력광 교체 작업을 들어가는데 포인트 루프가 1년을 먼저 시작을 해요. 1년을 먼저. 그리고 수명 연장을 위한 작업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월성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교체를 들어가고 조기만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압력광 교체를 먼저 해버린 거야. 더 싸게. 더 싸게. 어떻게 더 싸게 했어요? 빨리.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시공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국 원조 사람들이. 기술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루프에서 배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참 그 이제 소위 분위기가 들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가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루프로는 수명 그 뒤에도 한 2년인가 더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동을 들어갔지만 수명 연장 승인돼서 지금 수명 연장에서 잘 돌리고 있거든요. 돈도 제대로 투입하고 안전성도 제대로 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했지만 대충 해버렸구나. 이 기사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 캐나다 정부는 지금 10조를 들였다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수명 연장을 위해서 얼마를 쓰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들였어요? 어떤 거요?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5,700억 들어갔다고 그러죠?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저거는 또 언론에서는 7천억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6천, 7천억.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그럼 최대한 7천억 들어갔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캐나다 원전은 하나당 2조 5천억을 쓴 거잖아요. 아무리 싸게 해도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나요?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도 짧아졌고 공사 비용도 낮았고 그런 점에는 뭔가 부족한 갭 부분이 없진 어널리시스라는 게 않겠죠. 있어요. 네. 갭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안전성 기기가 있는데 거기 각각 설계하는 데 들어간 적용 기술 기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수명 연장하는 시점에서 최신 기준과 비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야, 이것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데 개정된 사항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해석적인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네. 갭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네. 차이점 분석.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보고서가 이만한 게 5건씩 나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게 들죠. 싸게 들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건 다 빼고 필수적인 것만 했을 것 같은. 엔지니어링만 느낌적 5천억이 느낌. 들어갔어요. 네. 엔지니어링만. 압력관 교체하는 비용하고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일단 뭐 요거 이제 이번 주 주요 뉴스인데 이 뉴스 잠깐 얘기해드리는 것만 30분 지났네요. 본격적으로 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김혜창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김혜창 교수님께서 일본의 그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를 투기하기로 한 결정은 그 이면에 뭔가 다른 본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김혜창 교수도 그렇고 또 저기 신동희 교수라고도 네. 계시죠. 일본의 기타 교수 대학. 또 장정 교수도 비슷한 말씀하셨고 저도 했고.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몇 번 말씀드린 왜 후쿠시마 핵 폐수를 지금 시점에서 방류해야 되는 거, 왜 여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올해를 넘기려고 하지 않은지, 그 이면에는 전기료도 있지만 거기서 있을 수 있는 그 원자력에 대한 뭐 가도 되겠다 국민적인 그런 여론 형성, 그게 조금 설득이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어민분들 계시지만, 근데 진짜 이유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정말 아마 내년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로카쇼무라라는 데가 이제 그 두 군데가 크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카이무라도 있고 이바라키 현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아오모리 현인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바라키 현은 저기 후쿠시마 조금 160km 조금 거의 도쿄 쪽으로 내려가 있고요. 남쪽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남서쪽. 그리고 이제 아오모리현은 거의 북쪽, 정북쪽으로 해서 이제 아오모리현. 그러니까 이제 도카이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로카슈무라가 있고, 둘 다 농축 제철이. 근데 로카슈무라는 특히 이제 제철이 공장인데, 이게 기억하기로 1993년이 30년 전에 착공을 해가지고 96년에 지을 거를 7년 기다 계속 해가지고 올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착공이 미뤄진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뭐 한 25년 되겠죠. 왜냐면 원래 5년 있다 착공하려고 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게 제철이 공장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진짜라면은 25번째 이제 연장한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일단 그냥 계산상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면은 이제 후쿠시마가 30년 동안에 버리려고 하는 삼중수소량만 따지죠. 일단요. 네네. 그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한 15배쯤 되는 거를 1년에 버리면 1년에요. 1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선이죠. 본전 경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후쿠시마를 올해 내 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문제는 그 사용 후 재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후쿠시마를 덮고 가야 된다는 문제. 이게 겹쳐가지고 미국이 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로카슈무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습니다. 뭐 전에 그 강정민 전 위원장도 그렇고요. 우리 원자력
그 당시 안전위원장이었죠. 그 기사를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제 그 고속노를 했기 때문에 박사 논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가 81년도 MIT에서 몬주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제처리 공장이에요.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근데 그게 미뤄지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년에 25번인가 미뤄졌을 겁니다. 우선 가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로카쇼무라라는 그 제처리 시설에서 제처리 시설이 뭔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 좀 보시죠. 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우리. 소듐 냉각로 저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하는 것이 핵연료를, 사용 핵연료 있죠? 사용 핵연료를 갖고 와가지고, 깨가지고, 으깨가지고, 약품을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라늄 235, 플루토늄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핵연료를 다시 가공하는 거에 간단합니다. 이제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드디어 지금 일본이 지금 오늘날 안고 있는 그 원자력 때문에 그 치러야 될 대가 어떻게 보면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아주 그 애물단지가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지만은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 조금 놀라시겠지만은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액체 금속 소듐, 나트륨이라는 걸로 돌아가는데 이게 인류가 지은 맨 처음 원자로가 나트륨 원자로였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라늄이 곧 떨어질 거야. 그 당시 말하대로 채굴이 뭐 몇 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떨어질 거야. 처음 시작할 때니까 1940년대, 50년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아주 풍부한 우라늄 238을 어떻게 해가지고 플루토늄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무한한 연료가 되게 계산상으로는 10,000년 그리고 전부 다 쓴다면 10억 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던 건데 연료를 쓰고 맞아요. 연료를 쓰고 여기서 남은 거에서 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걸 또 쓰고 거기 또 추출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돌려 쓰는 거예요. 그 우리 대표님 아까 그림에 나왔지만은 일단 이제 그냥 돌려요. 네. 돌리면은 거기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니까 이제 아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자로에 땔감이 들어가죠. 그건 이제 우라늄 235가 뭐 한 3 내지 5% 그 이제 핵분열 시켜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238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농축이 쉽지 않으니까 여기 우리 이 대표님 설명하시면 되겠다. 아니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면은 이제 그 238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자로 안에는 불쏘시개 중성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238은 분열을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 대신 중성자를 흡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우라늄 92가 양성자 개수예요. 참고로 238은 양성자 보태기 중성자 238. 근데 중성자가 하나 먹게 들어가요. 그럼 239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92, 239. 아직 우라늄이에요. 불안정해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더 들어가니까 이게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이 중성자 중에서 하나가 양성자가 된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중성자는 음양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중에서 음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베타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성자가 하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92에서 93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넵투늄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잠시 그랬다가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나가 아직도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그 중에 또 하나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죠. 베타선을 쭉 내면서.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가 94번이 되네요. 그렇죠? 양성 2개 늘었으니까 이제 바로 플루토늄이죠.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 94, 239. 이건 또 기가 막힌 땔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38은 플루토늄이 돼주고 그리고 235는 열을 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떼운 다음에 1년이나 1년 반, 18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처음에는 우라늄 238이 예를 들어서 거의 97%였어요. 그리고 239, 3% 정도. 이제 이게 배율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230 줄어들고 238은 플루토늄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의
1% 정도가 플루토늄이 되거든요. 플루토늄이 저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적당히 간을 맞춰주면 또 이게 분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니고 끄집어내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끄집어내면은 이제 근데 우라늄 플루토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핵분열 생성물 있잖아요. 우리 그 골치 아픈 세슘, 요두, 잡단 그렇죠. 왜냐면 235가 이제 남겨진 그 흔적이죠. 235는 핵분열 생성물을 만들어 버렸고 238은 플루토늄이 됐고 자 그러면 이걸 사용 해결료로 하고 폐연료봉. 그런데 이건 이제 방사능이 아주 잔뜩 나오죠. 만약에 자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같은 거기 녹아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재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잘게 자르고 그다음에 파쇄하고 그다음에 황산칠산에 집어넣어가지고 화학적으로 플루토늄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방사성 오염수 바다가 되죠. 그러니 이제 물도 아니고 황산, 질산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알프스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 필터가 녹아버리겠죠. 어떻게 모으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모으는 게 플루토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로카숑 우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시설이 돌아가게 되면은 1년에 800톤 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 800톤을 용케도 지금 후쿠시마 1, 2, 3호기 원전이 널브러져 있는 그 저기 해결료 잔해하고 거의 같아요. 880톤이니까. 자, 근데 이게 1년치예요. 이게 40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사물질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삼중수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장사가 됐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플루토늄을 어디다 쓰냐?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걸 때울 원자로가 없죠. 사라져버렸어요. 몬주라고 하는 제가 전공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다 그냥 폐로가 돼버렸어요. 지금 못 쓰게 된 거죠. 우리 저희 이 대표님 잘 아시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쏘시개가 너무 속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고속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서는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경수로하고 조금 달라요. 경수로에서는 중성자 속초가 초속 한 2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다 또는 열 중성자라고 하는 게 그게 적당해서 우라늄이 이렇게 잘 깨져요. 그런데 플루토늄은 그게 조금 더 높아야 돼요.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빠른 좀 더가 아닌데 떠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중성자가 빨리 달릴 수 있게 유지해 주려면 물, 탄소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벼운 게 들어가면 좀 무거운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듐을 생각한 것이고 근데 또 이게 식혀줘야 되니까 액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녹여야 되는 거죠. 소듐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액체 금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태우는데 자 그럼 보세요. 그 정작 태울 아궁이는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 거대한 세계 최대 현재로서는 이 핵 재처리를 이 시점에서 돌려야 되느냐?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플루토늄 하면은 우리도 좀 이렇게 플루토늄 하면은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겁나지만은 북핵 때문에도 겁나잖아요. 북한에 있는 게 기껏해야 4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북한 기술로 하더라도 플루토늄 폭탄 요즘은 기술이 좋았죠. 4kg 하나. 그러니까 10개 정도.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에 약 44톤이 벌써 있어요.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벌써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1년에 8톤씩 40년 하면 320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보태보세요. 거의 400톤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핵무기를 10만 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태우려고 하니 몬주 같은 고속중신호는 지금 돌아가지도 않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같은 데서 약간 태울 수는 있지만 뭐 후쿠시마 3호기 때문에 다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용초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돌릴까? 이 많은 방사물질을 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건 아오모리현이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가기도 전에 바로 동해로 쓸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수가루 해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있지만 근데 그 참 애꿎게도 미국이
그냥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후쿠시마처럼. 왜냐하면은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괜히 그 미일 관계만 저기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눈치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쓸 데가 없는데 어디다 이걸 만드느냐 그러면 그래도 저기 플루토늄 폭탄을 아닐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북핵은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40kg 10기 될까 말까 플루토늄. 이거는 10만 기라니까요. 네. 만 기. 10만 기는 아니고 만 기, 12,000기가 된단 말이죠. 미국이 갖고 있는 거하고 숫자로는 똑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 지금 이게 이제 원자로 시설에서 재처리 시설로 가서 연료 가공이 됐다가 다시 원자로 시설로 들어갔다가 이게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 도는데 일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그 전체가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3.9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것이 36.5톤이에요. 해외에도 갖고 있어요? 해외는 왜 갖고 있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 맡겼거든요. 위탁. 위탁. 왜냐면 처리. 왜냐하면 제 3개 협정이 핵 관련한 3가지 의무 사항이 있어요. 미국하고 협정을 할 때 재처리 허가를 받을 때 그게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들여오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플루토늄이 국내에 쌓여 있으면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일부 3.9톤만 자체적으로 연구한다, 뭐 핵연료 가공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거는 지킬 때까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은 손 놔버린 거죠.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거죠. 3.9톤도 무지무지한 양이거든요. 그 저기. 그 이제 그렇죠. 플루토늄은 여러분들 뭐 만드시고. 영화에서 뭐 스파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핵연료 지금 구소련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그 구소련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에서 플루토늄을 빼서 이제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서 뭐 팔아먹고 어디 제3국으로 팔아먹고 거기 중개하는 뭐 의혹사항이 있고 그걸 잡으려고 미션 임파서블이 출동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 재처리 시설이라는 게 다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하고 그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플루토늄 뺐을 때 이 플루토늄만 있으면 핵무기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더티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책가방에도 넣어가지고 터뜨릴 수 있는 게 플루토늄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건 매버릭에서 그 목숨 걸고 그 고개를 해가면서 폭파했던 시설이 핵 재처리 시설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그렇죠. 예, 믿을 수 없는 국가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플루토늄 만들면 플루토늄을 핵무기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 딴 데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서 폭발을 시켜버린 게 매버릭. 예, 그래서 이제 그 핵 물질을 가져오지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않겠다 이런 대전제 하에 그거는 지금도 일본 국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약속을 하면서 재처리 기술을 확보를 했지만 자 이게 쌓아놓고 나서 이거를 갖고 있으니 3.9톤 상당한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양이 있냐? 핵연료 가공을 한다. 그 명분밖에 없는 거죠. 핵연료를 만들어서 그럼 발전소 다 정지되어 있는데 무슨 핵연료를 만든다는 거냐? 그러니까 무조건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 재가동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7기를. 거의 이상한 순환 논리 그냥 뭐 이거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되시죠? 이걸 이제 계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거의 한 4조로 출발했다가 지금 그 로카슈모라 말이죠. 30조가 들었단 말이에요. 30조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차라리 원자력 발전소 6기, 5기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문제는 자, 우라늄이 많이 발견돼 채굴을 이제 많이 카자흐스탄도 있지만 많이 나오고, 많거든. 네. 북한에도
무진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을 못했지만 네.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것도 괴담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은 농축하는 거하고 빼내는 게 한 6배 내지 8배 더 비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 옆에서 볼 때는 후쿠시마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 같은 작은 문. 이거는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제가 볼 때 수상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 갖고 있는 수상한 그렇죠. 플루토늄. 앞으로 이게 더 1년에 8톤씩 늘어난다니까요. 8톤이면 2,000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짜낸 논리가 자, 이거를 태울 수 있는 아까 고속 원자로라는 거 그냥 자출 감춰버리고 지금 닫혀버리고 몬주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짜낸 논리가 이제는 그러면 경수로 해서 태우겠다 해서 나온 게 목수라고 하는 산화 연료. 그러니까 우라늄 235하고 플루토늄 한 2대1 정도로 뭐 하여튼 근데 섞습니다. 그게 후쿠시마 3호기였다가 또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용투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앞으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리고 거기에 쓰는 건 아주 몇 톤이면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몇십 톤씩 되기 때문에 전국에 가서는 400톤 가까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0개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륵. 근데 일본 정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그냥 핵 재처리를 통해서 핵 플루토늄 고순도 플루토늄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스스로도 그래서 목수의 결론을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쓰겠다 이렇게 했다가 후쿠시마 3호기 지금 녹아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저 플루토늄 양이 핵무기를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지금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저게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로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핵분열이 진행되고 있고 저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꿈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핵발전소를 돌리겠다라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우라늄 쓰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여기다 섞겠다. 그렇지. 그럼 뭐하러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 원자력 정책의 그 아주 대실패를 인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조금 조속한 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단추를 끼웠는데 그걸 번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왜냐면 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30조 원 넘게 앞으로 이거 유지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아까 몬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폐로 한 다음에 유지하는 것만도 2천억 원, 3천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자니 버리는 것 또는 그 폐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파이로 프로세싱 한다고.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전적으로 습식입니다. 그러니까 퓨렉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그냥 그 황산이나 질산 이런 독한 산에다 집어넣은 이게 습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이제 건식이에요. 이제 초고온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여기에서 나온 거는 다른 불순물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 아메리슘, 캘리포늄, 큐림 등등 이게 그 핵물질로 전환되는데 좀 장애가 돼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면 알프스 2번, 3번 처리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그런 파이로 프로세싱하는 고온 용해 이제 전리 방법을 쓰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아궁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땔감부터 만드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땔감이라는 게 아주 민감해가지고 플루토늄이라는 게 만약에 이 방에 한 자두만한 게 자목만한 게 있다면 뜨끈뜨끈해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핵분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면 벌써 앞으로 고속로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쓰비시가 또 도전장을 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선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25년. 그런데 이게 지어질 때까지 아마 10년
그것도 짧게 잡아가지고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때 가면 다 이 소진이 플루토늄이 조금 뭐랄까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39는 참 좋은데 또 이게 240이 돼요. 왜냐하면 충성자가 있고 분열을 보통 때는 않고 빠른 게 있을 때 분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지금처럼 제 몸을 통과하고 우리 감독님, 대표님 몸을 통과하는 이런 게 가면은 그냥 붙어버려요. 그럼 240이 돼요. 근데 이게 막 저절로 알파선을 내면서 그 뭐죠? 우라늄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좀 열을 내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항상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실제 쓸 때는 이게 핵 무기가 됐던 핵 연료가 됐던 다시 충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순도를 다시 또 240 다 걸러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쓸 데도 없는데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왜 그렇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참 일본의 그 정말 잘못된 우리나라는 그래도 파이로 프로세싱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플루토늄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그 호주머니 돈까지 포함한다면은 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실수가 된 거란 말이죠. 에너지 정책에.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미국이 이제 일본 핵 핵연료 재처리를 하는 걸 용인해주는, 그러니까 묵인해주는 까닭이 그렇죠. 아마 미국 국내에서도 중국하고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방어선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니들이 핵무기 만들어서 니들이 핵 방어선을 구축해라 이런 속내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북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일핵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중핵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일본이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일본이 한다. 우리는 걱정하는데 일본이 언제 우리 걱정했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근데 그게 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 최 PD님 말씀도. 그 핵무기 관점에서 미국이 일본이 핵 무장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 동의해 준 적은 없어요. 삼무 원칙, 들여오지도 갖고 있지도 뭐 만들지도 않겠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또 그건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있고 그 전제 조건으로 미일 안보 동맹이 굉장히 굳건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핵 분열을 깨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일 동맹이 이제 그 전제로 이렇게 이제 구성돼서 재처리는 하지 않까지만 허용을 하면서 핵 물질을 가지고 핵 무기로 전용하는 거는 금지를 시켜놓고 그까지만 하라고 그래놓고 미국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스모킹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핵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 눈치를 엄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려고 그러면 아마 미국이 오키나와를 전체를 다 반납해도 어려운 수준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헤게모니를 놓게 되는 건데 일본에 핵 무기를 주지 않을 건데 일본은 그 꿈을 멍청하게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국가 간의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는 뭐 문화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걸로 쉽게 비교를 하지만 사실 군사력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내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자기들이 그래도 2인자는 됐었는데 제2의 세계 경제 대국에 제가 넘버2는 됐었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넘버3, 4, 5로 밀려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국도 한몫하고 있고 거의 자기들이 힘을 잃어가니까 다시 꼭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듯이 마가처럼 일본도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윤석열이가 다 퍼다 줄 테니까 우린 그걸로 오케이 갈 거고 대신 우리가 군사력도 다시는 핵 맞지 말아야지. 대신 우리는 핵 쏘는 나라 될 거야. 이런 지금 망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고 하고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북한을 훨씬 넘어서는
일단 원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핵 얼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단순해요. 그리고 그렇게 양이 많다 보면은 그 중에 절반만 터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자두 아닌가 정확히는 자목만 한 게 한 4kg쯤 되거든요. 그건 이제 자두만 이렇게 조그맣게 줄이는 기술인데 그거는 유체역학을 하는 기술, 저도 이제 MIT에서 유체역학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 있는 한은 다 할 수 있어요. 360도로 정확하게 눌러주는 기술. 이거를 32개 가지고 승부를 할 거냐, 64개냐, 기술이 더 되는 96개냐. 그러면 점점 더 작아져. 그러니까 자두 또는 만큼 작아가지고 이걸 앵두만큼 좁게.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좋으면은 플루토늄 2kg 가지고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그 기술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가 봐요. 눌러주는 내포 기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실행을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쟁은 누가 플루토늄이나 또는 이제 순수 플루토늄이죠. 아니면 농축을 아니면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플루토늄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충전 가능하잖아요. 네. 떼어버리고 230 다시 또 채워놓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우리 PD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어떤 그런 국가적인 위험 또는 어떤 위력을 그걸로 과시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조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하는 말로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엉터리니까 도라이버만 돌리면 금방 사흘이가 도라이바만 돌리면 할 수 있다. 그게 공공연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얼개는 있고 이제 알맹이 어마하게 많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참 해석한 거는 이걸 보고도 미국이 이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도 말 수가 없는 거죠. 그 입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항상 전전긍긍이 하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왜 로카쇼 몰았냐? 그거는 어디 원자로에서 태운다 고속로다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축적 이제 그리고 자국 내에 갖고 싶은 거죠. 자국 내에 4톤밖에 없는데 아니다. 우리는 8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은 300톤, 400톤 넘게 갖고 있어. 그런 저는 이제 플루토늄 검은 고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 갈 수 없는 게 일본이 방어적 논리를 위해서 플루토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했을 때 필요한 양은 저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8톤, 40톤. 이렇게 상당히, 40톤 저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네? 6,0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핵무기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많다고 더 센 거. 핵무기 6,000개, 5,000개, 6,000개 왜 필요하냐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나요? 더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바로 잡혀가는 건데. 미국도 저걸 와칭을 하고 있고, 네. 또 NRA라고 미국 일본 규제위원회, 핵 규제위원회, 거기서 저거를 매년 공개를 합니다. 네. 보유량을. 그래서 인터넷에 떠 있는 게 이제 2017년이라 갖고 온 건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겠죠. 4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2017년 기준은 지금 5년 지났기 때문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톤쯤 되는 것 같아요. 45톤. 네, 45톤. 최신 업데이트네요. 근데 아니 저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인세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몰입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성을 잃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느낌인가요? 전 죽을 때까지 써도 무서울 정도로 벌어놓고 더 보이고 싶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핵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예? 히로시마에 떨어지니까. 그때도 항복을 안 했어요. 근데 한 방 더 떨어지니까 이제 항복했거든요. 그때도 안 하려고 하다가 예. 뭔가 이거는 이제 괴담인데 동해안에서 일본이 네. 원자탄 실험을 했는데 그때 본사이 갖고 다니니까 일본 말로 그 말이 있어요. 그때 그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가사키 때도 항복하지 않았는데
한 사흘 있다가 한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흘 정도. 사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거이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웬만해서는 항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2의 후쿠시마 한 번 더 나야 원자력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까. 뭐 전 세계가 같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왜냐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골치 아픈 게 이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 네. 풍력, 기타 등등 이게 워낙 경쟁력이 높아졌기, 물론 이제 가능성은 그렇죠. 있지만 네.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도마 위에 놓고 보면은 이게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이제 미국에 빠져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갖고 있겠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8천억, 1조, 몇십조, 몇백조를 갖고 있는 더 벌고 싶은 거죠. 그냥 어떤 국가적인 유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을 향한 그 제3계와의 대항마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 우리도 좀 껴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딱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그걸 이제 미국이 어찌 보면 마지못해 한 것처럼 하면서 단지 이게 테러리스트나 이런 데 전용되지 않게만 이제 하면은 뭐 첩자들 많이 쓴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면은 이제 탐 크루즈가 잘하는 것처럼 그런 배우 몇 프로 놓으면은 아마 그런 전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이 핵 2방 맞고 이 핵무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무조건 뒤로 챙겨놓고 싶어하는. 근데 일본의 핵 안전 문화를 보면 이 안전 신화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저변에 저 원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플루토늄도 마찬가지고 저 플루토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어느 순간에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참 염두에 둬야 되는데. 멍청한 생각인데. 예. 사실 전국에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써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독일은 그 뺑 돌아가면서 다들 핵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독일 그 나라는 핵을 완전 포기했어요 지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안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혹시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걸 썼을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난과 그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차마 그 짓을 못하는데 일본이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물론 이게 심적인 안정감을 줄지 몰라도 정말 위험한 단순히 뭐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얻기 위해서 로카샤무라 재처리 시설을 돌리게 되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핵 폐수가 또 만들어져요. 전 여기서 느끼는 게 저거는 방어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격용이에요. 그렇죠. 네. 어디 공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이 지진으로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예? 예, 어디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아마 대피할 하나의 새로운 몽고 같은 그런 큰 땅덩어리를 좀 인수하려고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핵무기 소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은 공격적이었어요. 일본의 속내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방어적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일단은 이걸 짚어내는 게 지금 후쿠시마 이면에 이게 있다라고 그렇죠. 짚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 들키면 또 쟤들 움찔하잖아요. 일본은 절대로 지금까지 수비적이지를 않았어요. 공격적이었지. 그래서 저 플루토늄 저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게 굉장히 걱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 타겟이 1타겟이 한반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이제 요 자료가 하나 9페이지 있는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대기로 방치를 한 세슘 137 양이 히로시마 원폭의 168개 일단 그건 대기 중으로 나간 것만 했을 대기 중으로 때 나간 그런데 것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 전력이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거나 네. 발표하지 않았거나 하나도 그 부분이라 정확하게 그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종합했을 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한 170개의 분량이란 말이죠.
대기 중으로 나간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방출된 것들 여기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까 잠시 말씀드린 삼중수소 양이 예를 들어서 네, 뭐 660 테라베크렐이다. 그러니까 660조 베크렐이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제 추정치인 거죠. 추정치. 이것도 추정치고 삼중수소도 추정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말하는 저기 뭐죠? 그 1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약 76%. 왜냐면은 지금 세슘 같은 경우는 반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한 30년쯤 된단 말이에요. 지금 12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을 건데 문제는 이 총량에 대한 계산이 저도 그냥 손계산밖에 없지 일본 정부가 그 신뢰성 있게 세계 공표한 자료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억이, 2억이, 3억이 전부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3억이 같은 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플루토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2호기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빨갛게 해가지고. 근데 1호기도 지금 보니까 2호기만큼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전부 다 그 손실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원자로가 파열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전에 나왔던 그 추측성 기사에서 따온 그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60조 베크렐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삼중수소도 아마도 1000조 베크렐쯤 될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로카슈무라가 정말 예정대로 돌아간다면은 그거 10배가 된 1경 베크렐이 1년에 나오게 돼 있다. 계산상으로는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은 우리가 그 도쿄 전력이 아직 파악하자는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 최고로 그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왜 추정치다, 이건 네.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던 핵연료 양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보는 일본 정부에서 그 도쿄전력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우리 이런 사고 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뭐 자연재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전 세계가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친 사고를 막아냅시다가 아니라 꼭꼭 숨겨놓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IAEA 가지고 뭐 자기들이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알프스라는 장비도 그 설비도 전혀 검증받지도 않았고 이게 얼마가 나왔는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 방사능 양이 얼마인지 나와서 얼마인지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야 저기 그 관리 감독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우리 도장 찍었으니까 오케이. 왜 알 거 없어? 이게 지금 일본 정부 태도인 겁니다. 뽀록날 거짓말은 계속 하는 거죠. 네. 금방 뽀록날 건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호기에는 플루토늄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빼낸 물에는 플루토늄이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말? 딴 데서 물 떠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하고 프랑스에서는 그것도 찾았어요. 또 아주 큰 미량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멀리서 발각이 된 거란 떴나 보다. 말이죠. 그렇죠. 아주 멀리 가서 뜯었어. 그런 것 같아. 아니면 3호기에서 멀리 떨어진 걸 그걸만 또 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도쿄적으로 못 찾았는데 정작 프랑스하고 미국이 찾아낸 거죠. 우리 저기 킨스에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직도 그 풀어야 문제가 많은데 지금 방류하겠다. 뭐 이제 거의 그 배관도 저기 연결만 진짜 그것만 하더라도 드라이버만 돌리면 되겠더라고요. 그 이제 그 세 개 그 저기 배수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터널로 연결되는 부분 말이죠. 직전 상태라고 보여요. 방류. 그러니까 투기죠. 다음 기회에 언제 뭐 시간이 되면 핵 정책, 정치, 외교 이쪽 분야 계신 전문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 핵 오염수 배출 문제를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핵 오염수 배출을 방출하겠다 결정을 내리고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지지성명이 나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일본의 플루토늄 그 정책, 재처리, 그 다음에 고속로까지 짓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지금 어떤 관계 또는 또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국이 분명히 좀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너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확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뭐 충분히. 근데 미국이 이제 형님 내지는 뭐 보스의 입장, 그리고 일본은 그 밑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모르죠. 그 이면으로는 뒷덜미를 또 일본이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 국제관계에서 정치역학이라는 건 특히 지금 같은 이 양강이 있지 않은, 뭐 중국이 양강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러시아는 뭐 이미 나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 하는 거에서 뭐 일본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을 수 있고,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언젠가는? 일본이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인데, 지금도 충분히. 굉장히 호전적이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뭐, 하여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전쟁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후쿠시마는 뒷감당이 안 될 거고, 앞으로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저건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은 일본 국토부터 다 오염이 될 거고, 그럼 얘네는 이 땅에 못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넘어갈 때는 대륙인데 그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밟고 와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를 밟고 올 교두보를 만들어줄 대통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이네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발판 삼아놓고, 그럼 이제 한국은 자기들이 먹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만만한 자신감으로, 그럼 쏠 때 많잖아요. 중국에서 쏴야 되고 미국에서 쏴야 되고, 그래서 잔뜩 모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6.25 때도 들린 얘기로는 6.25 때도 일본이 참전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네. 그래서 참전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반도를 통치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렇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 질서가 이대로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사실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게,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부속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거죠, 사실. 아무튼 뭐 너무 심각한 얘기로 빠져서 이거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뭐 타국을 점령하거나 침범한 적이 없잖아요. 침략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은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요. 일본? 네, 그건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핵무라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네. 그 오늘 자료가 많은데 저는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 26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를 이제 여기서 들었습니다. 네. 요 이제 아직도 이 핵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핵 분열이 뭔지 이게 기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지, 이번에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도 있고, 원소, 뭐 핵종, 뭐 많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포도알처럼 그 뭐죠? 빨간 거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이제 양성자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물론 실제로 저런 색깔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저걸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뭉쳐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빨간 알맹이들이 이제 양성자라면 전기적으로 플러스니까. 네. 분명히 엄청난 청력. 양은 양끼리 밀어내고 음은 음끼리 밀어내고. 근데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청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인력이 있다. 그걸 이제 핵력이라고 해요. 핵력. 네. 이게 그 이제 E는 MC 제곱에 나오는 그 E, 그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한 그 청력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 인력이 있다. 플러스도 넘겨버리는 이게 쿨롱 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전기적인 힘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냥 세발의 피처럼. 근데 거기에 뭐가 좀 필요해? 들러리가 필요하다. 네. 들러리가 바로 이 중성자란 녀석들이고, 그래서 이제 중성자는 쉽게 말하면은 양성자는 그냥 플러스만 있다. 중성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가 기본적으로 자연에는 양성자보다 조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적절한 배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사이사이 있어가지고 그 청력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그럼 착착 그 밀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꽉 붙어 있어요. 저기 지금 붙어 있는 게 말 그대로 원자력인가요? 원자, 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력이라고 하는. 핵이 그럼 아토믹 핵력으로. 파워라고 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아토믹 파워는 사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죠. 네. 원자라고 하면은 저기 이제 이 핵들을 포도처럼, 그러니까 블랙베리처럼 묶여 있잖아요. 자, 근데 저기 이제 조그만 점들 있잖아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자는 그러니까 핵에서 볼 때 뭐죠? 이 양성자하고 숫자가 같아야 돼요. 네. 그게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건 이제 원자가 되죠. 그러니까 핵이 있고 그 안에 핵자가 있고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고 근데 그 전자하고 양성자는 숫자가 정확히 같아가지고 충성이 된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원자가 하나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원자력이라고는 조금 표현이 부적절하고 핵력. 핵력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기 그 전자들이 서로 배열을 바꾸면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 전자끼리 배열이 달라진다. 그게 산화 반응이에요. 네. 내연기관이다. 뭐 저기 폭발한다. 재래식 폭탄이다. 전부 그게 이제 전자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그 또 에너지가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발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기 핵자들은 꽉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은 해지면은 그게 묶여있던 에너지가 확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중성자는 들러리도 하지만 어떨 경우는 중성자 녀석이 확 와가지고 보통 초속 2만 킬로미터 또는 아주 낮으면 2킬로미터. 2킬로미터는 초속 빠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열중성 아주 낮다고 보면 돼요. 그보다 더 이 정도가 오면 이게 또 살짝 두 개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 버려. 그럴 때 이제 중성자가 이제 쪼개는 역할, 붙이는 역할도 하지만 쪼개는 역할도 하고. 왜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오니까 그걸 충격을 받아 이 녀석들이 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겨우 그 들러리가 서가지고 그 청력을 견디고 붙어 있는데 이게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당공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빵 쳐가지고 그렇죠. 딱 깨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서로 산란되면서 그러면 이게 힘을 갖고 나오잖아요. 팍 네.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빵 터지는. 그렇죠. 그 숨겨져 있던 그 에너지가 릴리스가 된다. 그러니까 풀린다. 그게 이제 여러 개가 모아지면은 수백 경계가 모아지면은 네. 이게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 뭐 저울에 올려보니까 처음에 붙어있을 때보다 약간 가벼워요. 두 개를 딱 떨어진 다음에 재보니 처음에 붙어있을 때보다 약간 정말로 약간 그게 이제 광속의 제곱이 돼가지고 광속은 이제 초속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광속을 설명하면서 지구를 7바퀴 반 돌면서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30만 킬로미터가 37만 킬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30만 킬로미터가 끝이에요. 그냥 그건 받아들이죠. 뭐 끝점. 그냥 상수예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거 이상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뭐 아무리 돌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크게 나오죠. 게 M 아주 작지만 C 제곱이 돼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 그 이제 확 10억 분의 1초 동안에 상황 종료되면은 폭탄.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10년이다, 65년 가면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주 팍 터지면, 그 다음에 맥주처럼 천천히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게 이제 그 핵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내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놀라운 거는 이게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저게 만약에 잠실 구장에 갔을 때 투수가 서 있는 자리에 저 핵이 하나 있어요.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 뭉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 그 블랙베리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산딸기처럼. 이게 좀 전자라는 녀석은 저기 관중석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실제로는 굉장히 멀죠. 저희 그림으로는 그렇죠. 태양 주위를 태양계처럼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저렇게 돌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구름처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유롭단 말이에요. 우리 자유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전자는 자유부인처럼 저기 멀리서 돌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는 뭘까요? 전부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색즉 시공, 공즉, 지색 비어 있는데 차 있는 것처럼 근데 차 있는 줄 알았는데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 철학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빈 게 아니다. 거기는 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전자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볼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전기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전기하고 전자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의 번호, 그런 양성순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 전기라는 거는 또 저기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순간에 뭐를 쓰죠? 가시광선이 필요해요. 근데 가시광선이 닿아야 되죠. 근데 닿으면 이게 전자가 움직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평생 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영향을 맞아요.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래서 이제 이걸 불확정성 원리다. 하이젠베르그가 하이젠베르그는 또 독일에서 그 당시 그 핵무기 개발을 주도했었는데 역시 과학자는 과학자죠. 그냥 소설만 쓰다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제 아까 파란색으로 된 중성자는 마이너스가 나가면 이제 양성자가 되는 건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저 양성자가 말이죠. 또 전자, 베타라는 걸 또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파랗게 돼요. 중성자. 그런 반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환이 가능하다. 양성자가 중성.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핵종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원소, 다음번 그림을 볼까요? 거기 이제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저기 핵이랑 네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핵이랑 전자랑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빈 공간인데 저게 이제 딱 붙어가지고 그게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게 분자가 모여서 우리 이제 신체도 이루고 하는 건데 저 사이를 빈 공간을 확 줄이는 입자가 있어요. 피미 입자라고 그게 앤트맨에서 그 박사가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빵 쏘면은 그 공간이 쫙 줄어들면서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게 피미 입자입니다. 맞겠네요. 근데 실제 그렇게 네. 될 수가 있는 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전 그림에서 다시 전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제 이 전자를 다 벗겨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벌거숭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양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이 네.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1개일 수도 있고 92개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플러스 94개일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전부 이제 다 떨어져 버린 상태란 말이죠. 이제 그때는 이거를 이제 이온이다. 이온.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자란 걸 말씀드렸고 핵자 말씀드렸고 이온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전자들이 모여지면 그게 이제 원자탄에서도 그것만 또 모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EMP탄이라는 거. 전자를 몽땅 모아가지고 번개탄이 되는 거죠. 전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기 맥동탄은 또 저것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수도 묶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왜냐면 일단 몸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렇게 젊음? 또는 이렇게 엔돌핀이 도끼한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양은 좋아요. 그러니까 방사선도 적당하게 라듐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지나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건 농담 수준이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이제 테이블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주기율표가 되고 맨 첫 번째가 수소가 있고 저기 밑으로 가면 이제 분홍색으로 된 것 거기 이제 쭉 이제 초우라는 원소리죠. 우라늄부터 넵투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캘리포니움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아인슈타이늄도 있고 거기 저기 나중에 우리 그 저기 체니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니움도 소니움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노력해 보십시다. 뭐 우리도 저기 등록해야죠. 왜냐면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한 120종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소라고 하는데 각 원소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종 사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라늄 235만이 있는 게 아니고 238도 있거든요. 233도 있고 239도 있고 많아요. 이종 사촌들. 그걸 이제 핵
종이라고 하죠. 뉴클라이드.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 그러니까 양성자가 92개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여러 개로 달라져 가지고 이종사지 동위 원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핵 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방사선 핵종이 구분이 되신 어떤 건 요두 131도, 129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I라고 쓰는 그 저기 화학 번호는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네. 원소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중성자가 이렇게 131개, 이건 이제 앞에는 뭐 44, 뭐 이렇게, 또 이거는 129개. 그는 이제 똑같은 I지만, 요두지만은 핵종.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자,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로 돌아가 62개의 핵종이 있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원래는 한 4,000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1,000개. 그 진짜 중요한 게 100개. 그리고 알프에서 이제 처리한다고 노력한 게 62개. 그리고 거기다가 삼중수소하고 탄소 14포텐 64개. 근데 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 9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게 그 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핵종은, 그러니까 원소는 120개 정도, 지금은 한 150개 정도 늘었네요.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 하나 더 하면 151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2종 4종까지 하면은 처음에는 한 2,000종이었는데 지금은 4,000종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한 64가지. 그리고 지금 일본이 보았다고 하는 게 9가지 정도. 이제 그러면 전체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수소부터 이제 위치가 정해진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자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아까 그 우라늄 235라는 게 붙어 있다가 쪼개지잖아요. 그럼 쪼개질 때 하나는 세슘, 스트론튬 되든지 세슘, 바륨 되든지 세슘, 이트리움, 세슘, 테크니슘 이렇게 막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녀석이 세슘하고 스트론튬, 요두, 테크니슘 이런 순서로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중수소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고, 아까 플루토늄은 핵 분열이 아니고 아까 중성적 붙어서 나온다고 그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저기 어디죠? 방사성 오염수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저기 첨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처음에 붙어 있다가 쫙 나오는데 맨 위에 130 있잖아요. 130 정도 되면 요두에 가깝죠. 90은 스트론튬에 가깝죠. 그리고 저기 이렇게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이제 원소이다. 이걸 이제 방사성 폐기물 또는 핵종 또는 저기 뭐로 그 핵분열 생성물 이런 여러 가지 이름 핵분열을 해가지고 나오는 물질들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233 우라늄 같은 경우 239는 또 파랑색 그리고 우라늄 235는 앞 가운데 있는 저기 빨강색 이렇게 해서 서로 분포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쪼개진다. 그리고 그 쪼개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음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1시간 동안 저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원소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중성자, 양성자, 전자수가 몇 개로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붙이고, 맞아요. 성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족보가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그냥 이 핵이랑 얘랑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성자, 전자, 양성자는 똑같은데 얘네가 몇 개가 모여 있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이거를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우라늄이 딱 만들어졌는데 얘를 깨니까 숫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쪼개진 거니까 파편들이 각각의 다른 물질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어렵나? 이 설명을 1시간 동안 드렸는데. 아, 예, 지금 나도 좀 헤매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한쪽은 양성자수, 네. 그리고 중성자수 보면 이제 실제 그 노란색, 또 오렌지색, 또 저기 청록색, 그리고 가운데 그 검정색, 네. 가운데 검정색 가장 안정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선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수가 같을 때. 같은 거. 그런데 보통 보세요. 네. 중성자수가 많죠. 그 이유는 그 핵자들, 양성자가 양이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청력을 저기 이기려면 들러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양성자 수보다 더 많은 그 주변을 둘러싸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중화시킨 다음에 그 전기력을 그 다음에 이제 붙이게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핵 분열에서 나올 때는 저기 초록색보다 더 밑으로 중성자수가 많은 거죠. 더 밑으로 줄이 하나 더 거지는 중성자가 거예요.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마치 가분수처럼 자꾸 이쪽으로 옮기려고. 네. 그게 이제 베타 붕괴를 하면서 양성자가 늘어가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땀을 좀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마선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아예 그냥 플루토늄처럼 알파전가 한번 내면서 우라늄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저 일어나는 거죠. Z는 N이라고 되어 있는 까만 선에 네.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저게 그쪽으로 이제 맞춰가려고 안정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이 불안정 상태에서 그렇죠. 안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그렇죠. 핵분열 과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조금 거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 지나가 버리죠. 방사능이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늘 하는 이런 삼중수소, 그러니까 원래 그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게 이제 맞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수소. 교수님, 대표님 마이크가 빠져버렸네요. 네. 네.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줄을 좀 당기셔야 돼요. 이 격하게 설명들을 하시다 보니까 줄이 빠져버렸어요. 잠시. 하셔도 돼요. 네.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수소가 이제 가장 간단한 원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건 이제 이종사촌이죠. 네. 이 세 가지를 특히 삼중수 방사성 원소 또는 방사성 수소 또는 방사성 핵종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사성 원소라고 할 수도 있고, 핵종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플루토늄 같으면 238도 있고 240도 있고 239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핵종. 그래서 중성자가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뭐 저기 중성자가 불소시계니까. 네. 그리고 중성 또 하나 붙을 수 있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붙을 수는 없어요. 벌써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불안해지겠어요. 두 개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들러리가 하나 붙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아예 없이 그렇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게 핵분열 과정에서 중성자를 쏘니까 맞아요. 중성자가 빠박 튀어나오면서 이 물을 때리는 거죠. 물도 때리고, 맞아요. 예, 물을 때리니까 그 안에 있는 수소가 분열해서 나오면서 이게 중성자가 하나 붙어버리면 이게 중수소가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플러스 하나,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정된 상태인데. 그쵸. 이게 두 개가 들러붙어 버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불안정해서 맞아요.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중수소는 핵적으로는 안정하지만은 네.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것도 중수도 사실 많이 마시면 물론 임상실험만 했지만은 그 포유류 네. 이런 그 흰취에다가 하면은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수도 위험해요. 월성에 들어간 중수 위험하지만은 이제 삼중수는 정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화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아까 중성자가 두 개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중성자 하나가 만약에 양성자가 돼준다면은 그러면 이제 양성 둘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호가 달라져야죠. 네, 더 이상 수소가 아니고 헬륨, 우리말 헬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2번, 두 번째가 헬륨이란 말이죠. 근데 헬륨 그러면 3이죠. 하나, 둘, 세 개니까. 네.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기가 막힌 핵융합 원료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삼중수소를 많이 흡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핵융합 기기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저기 달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게 미국이 말이죠. 이 헬륨 3번이 달에 많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핵융합. 네. 우리가 만약에라도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부족하다 할 때는 이제 원자력은 그렇지만 핵융합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삼중수소가 다음번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삼중수소지 않습니까? 이제 네. H라고 하는 건 수소, 하이드로겐인데 그 중에 1번은 양성자 하나, 그리고 3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네. 그러니까 1, 3.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조금 현란하게 보기 위해서 아래 첨자, 위 첨자.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자, 베타는 아까 뭐죠?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성자가 하나 늘었죠. 네. 그러면 이제 2가 되죠. 그렇죠? 2가 돼요. 네. 그 다음에 2가 됐으니까 원자 기호 바뀌죠. 헬륨으로요. 네. 그리고 3, 그 이유는 아까 양성자, 이제는 두 개, 중성자 하나. 그렇죠. 지금 이 3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 네. 이건 또 안정해요. 그래서 이때 베타가 나오는데 이 베타가 그냥 나오는 이거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자는 에너지기도 하고 또 입자는 빛이기도 하고 네. 양자역학적으로는 빛과 알갱이가 같은 것이고 상대론적으로는 빛과 에너지가 또 같은 것이고 이런 그 관계가 있어. 어쨌든 간에 이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보통 19kEV니까 19,000 전자볼트. 이거는 이제 다른 세슘이나 스트론슘 나온 건 약하지만은 우리 세포가 볼 때는 굉장히 막강해요. 그렇죠. 한 번 더 넘어가 볼까요? 저 과정이 지금 삼중수에서 헬륨으로 변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에너지를 빵 맞습니다. 저게 이제 이게 저기 방사선. 목에서 쏴버리면 맞아요. 네. 들어간 총알 맞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총알 맞는 거라고 보면 되고. 속에서 총알 맞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기 자극을 싹 받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플루토늄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플루토늄이 94, 94개의 양성자란 말이죠. 네. 자, 92개가 됐습니다. 그럼 뭐죠? 거기서 알갱이 2개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네. 양성자 2개가 나온 네. 거죠. 그러면 92 포택이 2 하면 94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위를 볼까요? 그건 이제 양성자, 중성자 수니까 4개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게 이제 4개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알파선인데 이거는 뭐죠? 원자 번호가 2니까 헬륨이죠. 네. 그러니까 알파선은 헬륨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륨을 우리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자를 베타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이거를 헬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아까 잠시 지나가 버렸지만 그 베타선은 핵에서 나왔죠. 중성자에서.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전자가 있었죠. 네. 원자 바깥에 있는 그 전자.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하고 이 전자는 우리 몸이 볼 때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그 방사선 붕괴를 하지만 여기 플루토늄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24,000년 가야지 절반이 된다는 거는 천천히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라늄 238 갖고 다니는데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숱이 는다, 하얘진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갖고 다니신다고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디요? 저기 우리 조교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늘 갖고 다니거든요.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24,000년 천천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4,000년도 어떡하나 그러는데 돌려놓고 보면은 그만큼 천천히. 그래서 플루토늄 그렇게 두렵진 않은데 문제는 독극성이다. 독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꾸심하게 얘기할 때 독극성 때문에 무서운 것이 방사선은 뭐 견딜만 하다.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방사능이다, 방사선이다, 방사선량이다, 방사선 물질이 되는 모든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사능이라면 지금 이런 전구처럼 어떤 거는 굉장히 밝고 어떤 건 좀 침침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알파선은 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충격이 커요. 네. 근데 삼중수 나오는 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낮다,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아까 플루토늄에서는 알파선이라는 게 나왔고 삼중수소에서는 베타선이 나왔죠. 선이 다르죠. 알파다, 베타자 또는 전자기파처럼 그냥 감마선이다. 또는 중성자 자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자가 필요 이상 많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냥 스스로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이 4가지가 물론 중성 미자도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자체한 다음에 그 4가지가 이제 큰 방사선의 종류가 되는데 선이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알갱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또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상대성이다, 뭐 양자역학이다. 근데 그걸 얼마만큼 받았느냐? 우리 몸에 바깥에서 또는 안에서. 제가 바깥에서 받으면 외폭. 좀 표현이 조금 지나친데 외폭. 안으로 들으면 내폭. 그때 쓰는 단위가 이제 시버트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1년에 1밀리시버트 정도 받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사고 나면은 경우에 따라서 발전소 운전원들은 100밀리시버트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무줄처럼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1밀리시버트 넘었다고 죽는 건 아니고요.
100 밀리시버트 받았다 해서 바로 죽는 것. 근데 1000밀리시버트 받으면 거의 확실하게 그 치명적인 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된 1년에요. 1년에 그 설량의 1000배를 동시에 받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CT 촬영이다. 무슨 이런 그렇죠. 단층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가성비 효과. 이렇게 받아서라도 항암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사망할 건지 이제 결정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시버트는 굉장히 큰 거다. 그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받는 게 밀리시버트 그리고 시간당 받는 마이크로 그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설량은 시버트라는 단위고 맨 앞에 방사능은 이제 베크렐. 그래서 제가 아까 22조 베크렐, 1경 베크렐. 근데 그거는 간단한 게 그냥 방사선이 알파냐 베타냐 감마 가리지 않고 중성 가리지 않고 한 개가 나왔다 1초에 1베크렐 무조건 100베크렐이 나왔다 100개가 나왔다 알파 베타 감마 보통 이제 감마나 베타지만 그렇게 나오고 그걸 내는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에는 세슘 137, 134도 있고, 135도 있고, 탄소 14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핵종들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라가지고 또 하나 강의 만들었어요. 쉽게 네. 말해서 제 손바닥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제 얼굴 안 보이죠? 이 정도 많이 가리겠네. 네. 근데 이건 제 얼굴을 못 보시는 거는 이게 가시광선이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 맞아요. 빛이 이걸 투과를 못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는 이거 뚫고 제 뼈 보이고 맞아. 뒤에 해골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뚫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뚫는다는 게 살을 뚫고 지나가는데 이게 멀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쏠 때는 그나마 이 정도 맞고는 버티는데 이게 한 방에 빵 맞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 소위 그런 역할인데요. 이런 이제 방사선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몸이니까 네. 유기체이고 근데 삼중수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게 이제 전 물론 의학자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공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어제도 가서 보니까 그런 공격을 벌써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의학자가 아니다, 해류학자가 아니다, 어류학자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이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좀 만화를 누가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 학생이 전에 대학원생이 누군가 그랬었는데. 아주 잘 그렸네. 그래요? 그래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간에 선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선이 문제는 그 에너지를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알파선도 그렇고 베타선은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파선은 뭐였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플러스 2개, 플러스 2가라고 해요. 네, 네. 양 2가를 갖고 나오니까 이게 전기죠. 양전기를 갖고 나오느냐, 전부 다 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과하면서 이제 삼중소 같은 경우는 19,000 전자볼트. 근데 전자볼트는 굉장히 작은 단위. 어쨌든 19,000 전자볼트인데 세슘은 그보다 1000배 더 많은 방사선을 내고요. 근데 다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죠. 이게 이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우리 세포가 지금 접합돼 있잖아요. 전부 우리 살갗 보세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게 접합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이제 뜯어버리겠죠? 그 맨 밑에 가면 유전자, DNA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DNA 아시다시피 이중 나선이고 그게 이제 염색체 배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감독님이나 대표님이나 건강하시니까 바로 또 연결돼, 본능적으로 연결돼. 네. 다시 이으려고. 네. 회복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노약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하기 전에 그냥 노쇠해버리고 폐사, 죽어버리죠. 이 세포는 죽어버려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점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 겁니다. 여기도 있는데 좀 지우고 나오거든요. 성격 끊어졌는데요? 그래요?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죠. 두 번째. 첫 번째는 회복된다. 세 번째는 조금 이게 얇아져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어딘가. 네네. 근데 이게 한 개만 끊어졌을까요? 수천만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핵의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의 엉뚱한 끈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또는 옆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그러면 이게 괴상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손톱이 돼야 되는데 갈 길을 잃고 피부가 되는 머리카락 또는 장 일부가 돼야 되는 갈 길을 잃는 거죠.
줄기세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는 이제 기형,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변형. 그래서 이게 이제 많아지면,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짝이 잘못됐지만 만나면은 또 막 폭풍처럼 이제 막 번식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어떤 돌연변이가 있으면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까지 갖게 됐는데요. 진화를 하는 것처럼 막 증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특히 태아나 소아, 이제 영아도 그렇지만은 네. 세포 증식이 빠르니까, 빨리 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갑상샘 이런데 증식 빠르니까 이게 이제 진화가 되면은 이게 빨리 전개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갑상샘암이다 또는 저기 백내장이다 또는 이제 그 뇌종양이다 이런 고형암 기타 포함해 이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되진 않고 이게 만약에 즉각됐다면은 그 후쿠시마처럼 이제 반점 홍반이 생기고 이제 물러지는데 그게 아니고 근육이 이제 흐느러질 마치 화상 당한 것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식샘을 건드리게 되면은 자손에게 이제 건네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는 사실은 제 공학은 아니고 이제 의학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무서운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를 때는 걱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그 모함하는 쪽에서는 내가 뭐 너 공학자, 의학 뭐 어류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생사 몸에 축적된다.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들이 있으니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결론은 삼중소는 이런 세슘이나 이런 스트론튬보다는 약하게 나오지만 세포가 볼 때는 크게 당했든지 작게 끊어진 것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큰 힘 때문에 끊어졌던 약한 힘 때문에 끊어졌던 곤충으로 맞아도 죽고 대포로 맞아도 죽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대포만 걱정할 게 아니라 곤충도 네. 칼도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월성에서 네. 요전에 왜 이제 최종 보고서 발표했잖아요. 그저 역학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인가 어디서 그거를 최종 용역을 해서 했는데 실제 DNA가 끊어진 그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그걸 확인해서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DNA가 파괴된 것이 확인되고 이 DNA라는 게 결국에는 몸의 설계도란 말이죠. 맞아요. 저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리 몸이 매일 재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릴수록 저 재생이 빨라지죠. 그래서 무럭무럭 크는 건데 저게 설계도를 찢어버리니까 지들끼리 이어붙였는데 엉뚱한 설계도를 뒤죽박죽 돼버린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깃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폭이 굉장히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피폭된 분들을 보면은 피부가 괴사를 해요. 이제 다시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체르노빌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산채로 화상당해서 죽는 느낌. 그렇죠. 화상이에요. 화상. 네. 그러니까 피부와 속이 똑같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겉만 화상을 입잖아요. 안에서 태우는 거잖아요. 안에까지 다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이제 일부 우리가 피폭을 당하면은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엉뚱한 이제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니까. 이건 뭐 그분들이 뭐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핵공학자가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왜 몰라? 기괴한 사람도 아는데. 왜 몰라? 예. 그래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니, 뭐 한번 맞아보시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자체 스터디를 한 것도 있지만은 저 의학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국 정보는 교류가 되고 더 넓어지는 거죠. 네. 요 뒤에 내용이 또 이제 방광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러시죠. 네. 네. 조금씩 해서 예. 기초 이론들 좀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런 기초 이론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니 물론 이런 지식이 없어도 당연히 이해는 되시지만 조금 그 뭐랄까 좀 깊이가 조금 그렇죠.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적어도 원자력 엑스파일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세요. 어렵고 어떨 때는 정말 무슨 대학원 수업 저리 가라 정도로 어려운데도 꾸준히 참고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두 번 듣지, 두 번 들어서 모르면 세 번 듣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화학 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방송마다 조금씩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송 끝나고 저희가 쪼개가지고 이 부분,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부분, CG를 좀 넣어서, CG? 예, 그 자료 화면까지 같이 넣어서 잘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아, 이번 주네요. 그 강의를 하는데 원자력 엑스파일을 아주 열심히 잘 보시고 또 우리 저 방송 열심히 잘 보시는 분이 네. 질문을 했더니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좀 수준이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원자력 엑스파일을 한 권 드리고 왔습니다. 아, 원자력 엑스파일 광고해야 되는구나. 네, 이거 뭐 이제 다 아시죠? 네, 많이 사서. 이거는 뭐 저희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 대표님이 직접 집필을 하시고 저희가 출판사에다 의뢰를 해서 출판사하고 대표님하고 직접 거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끼는 거 없습니다. 전혀 없이 오늘 대표님만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책들이 좀 요건 원자력계 아무도 지금 건들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비리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국민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이성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밝혀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다 사셨을 것 같아요. 옆 사람도 하나 사서 선물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와서 쭉 보니까 아, 원자력 산업계가 저렇게 하다는 큰 공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원전 수출 안 될 텐데 그러면 다른 방향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향, 산업 구조 조정과 함께 이제 지속 가능한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이 없습니다. 원자력 엑스파일 구입해서 핵 개발하신다고요? 아니, 핵 개발은 하지 마시고 이걸 보고 뭐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죠. 경희대 교수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맞짱을 뜰 수 있게 지식을 우리가 사실은 막연하게 저희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기보다는 이런 걸로 호기심이 생기시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자료를 보고 저도 뭐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책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책도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 교수님도 이런 훌륭한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앞으로 어려운 석박사 과정들 강의를 하셨지만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많은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좀 쓰시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핵 개발 다시 생각해보니까 좋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핵 개발을 위한 책도 쓰고 우리 시민들은 이 책을 읽고 이 공부를 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충분히 쌓아서 윤석열 탄핵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론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모르고 막연한 구호만으로는 정말로 어떤 힘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만드는 윤석열 엑스파일이 그리고 되는 걸로. 저기 그 들어가 있죠. 네. 그 저 스튜디오 더 탐사하고 저기 그 헌법소원. 네네네. 헌법소원 네, 설명 좀 네. 해주시죠. 김영희 변호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나 최고 통치자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 통치자들이 이제 그런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네. 괴담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소송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야말로 국가가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티에 지금 왜 이 정부는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막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희가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이 소송비는 각 개인당 10,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거 입금하시면은 나도 이제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윤석열 엑셀 파일 책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내일 취재 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취재 후 같이 하시고요. 또 직접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일 저희 스튜디오 더 탐사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질답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뭐 숨길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